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역사에 대한 시각으로는 야사와 정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야사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두어 편찬하는 정사가 아니라 개인이 편찬한 이야기입니다. 야사의 기록은 후세에 이루어지며 정사이지 않은 만큼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집필을 하기에 혹 발생할 문제 때문에 집필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된 이야기도 많고 집필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관심을 가진 사건을 다루기에 단편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야사는 집필된 것도 있지만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사는 역사로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정사에 누락된 것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들으신다면 재미와 흥미가 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건국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영웅 탄생.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씨로 아버지 환조와 어머니 채씨 사이의 이남으로 1335년 12월 11일 함경남도 영흥군 흑성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중결이며 호는 송언이다. 성은 이씨며 휘가 성계다. 시호는 지인 계운성 문신무대왕이며 함경도 영흥군 흑성리에서 출생했다. 즉위 후 휘를 단 자를 군진으로 고쳤다. 비는 한경민의 딸 신의왕후이며 계비는 강윤성의 딸 신덕왕후였다. 1357년 공민한 6년 아버지 환조와 함께 요인우가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공을 세웠고 환조는 고려 삭방도 함경도의 외직 무관벼슬인 만호겸 병마사로 등용되었다. 이때부터 이씨 가문이 흥하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조는 4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슬하에는 장남 원계, 차남 성계, 삼남 화가 있었다. 이 중 장남과 삼남은 정실의 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남 성계가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의 궁술은 어릴 때부터 신기에 가까웠으며 외모도 위풍당당했다. 젊은 시절엔 엄격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 눈을 감고 생활했기 때문에 친구조차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이 통하면 의리를 앞장서서 자신의 도를 다했다. 그는 키가 크고 기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명나라 사신 왕태는 그의 길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귀가 묘하게 생겼네. 평생 처음 그런 귀를 본다. 어느 날 간상과 해등이 이성계의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날이 환하게 펼쳐지는 사람은 이성계밖에 없다. 그러자 그의 친척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턱도 없는 소리. 쟤 아무리 잘 돼봐야 총재, 내무부 장관, 밖에 더 되겠어? 그러자 해등은 이렇게 결론을 냈다. 총재라니 답답하네 그려. 내가 본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 왜다. 그는 임금의 상을 지니고 있어 틀림없이 건자에 오를 것이요. 무학대사가 설악산 토굴에서 돌을 닦을 때 이성계가 찾아와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허물어진 집으로 들어가 세 개의 석가래를 가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먼저 예의를 갖춘 후 대답했다. 등에 짊어진 세 개의 석가래는 임금 왕자를 뜻합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꿈을 말했다. 꿈에서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그 꿈을 이렇게 풀이했다. 꽃이 진 것은 곧바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거울이 떨어진 것은 틀림없이 무슨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훗날 이성계는 무학대사와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 바로 서광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조의 친필 서광사 석자가 없어지고 현재는 각판만 남아있다. 이성계가 정승의 벼슬을 할 때 꿈을 꾸었는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 금척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 시중부흥 고려시대 정승은 청렴하지만 늙었고 최도통사 고려시대 무장 영은 성격이 곧지만 나라를 바로잡을 인재가 못 된다. 이런 까닭에 이 금척을 주노니 이것으로 나라를 바로잡아라.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활의 명수였다. 그는 활을 대나무가 아닌 쌀이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깃을 붙여 사용했으며 초는 미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활이 컸으며 촉이 무겁고 간이 길어서 보통 화살보다 더 무거웠다. 어느 날 이성계는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태조의 화살을 보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땅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것을 다시 주워서 살통에 꽂고 앞장섰다. 때마침 노루 한 마리가 그의 앞을 가로질러 도망갈 때 한 발을 쐈는데 노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얼마 후 7번이나 노루가 나타났는데 그의 화살에 모두 죽고 말았다. 이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의 활솜씨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의 활솜씨가 천하에 퍼져나가자 활의 대부로 지칭되고 있던 찬성사, 고려시대 정의품, 황상이란 사람이 활 쏘기 시합을 제의해왔다. 거리는 150보 밖에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쏘는 경기였다. 이성계는 새벽부터 시합 장소에 도착해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한 발도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백발백중이었다. 그렇지만 이성계와는 달리 황상은 정오의 시합 장소로 나와 활을 쏘았다. 그는 수백 발 중 50발만 명중했고 나머지는 실패했다. 황상은 그의 활솜씨에 탐복해 공민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이렇게 칭찬했다. 이성계의 공술은 신기에 가깝구나. 야전 사령관. 이성계는 밀직사부사 마을에서 두 번째 높은 벼슬 안변 한경민의 딸과 결혼했다. 그의 나이 26세 때 아버지가 죽고 한경도 만호 겸 병마사람 벼슬을 이어받은 후 동북면 만호로 승진했다. 1361년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이 송도를 침략했다. 그러자 왕은 남쪽으로 피신하고 이성계가 출전하여 홍건적을 물리쳤다. 이듬해 hen 원나라 승상 나아추가 쳐들어왔다. 왕은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출전시켰다. 전장으로 나간 이성계는 부하 장수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러 번 패한 원인을 말해봐라.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입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그 원인을 보고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철갑옷을 입고 붉은 새털로 장식한 적장 한 사람이 창을 휘두르면서 달려듭니다. 그의 용맹의 군사들이 겁을 먹는 바람에 전패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적장을 혼자 물리칠 생각을 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는 작전상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이를 본 적장은 그의 작전에서가 창을 휘두르며 뒤쫓아왔다. 이때 이성계는 몸을 잽싸게 말배에 붙여 적장의 말과 부딪혔다. 그러자 적장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등에 올라앉으면서 활을 쏘아 죽였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이 죽었다. 앞으로 진격하라. 적장이 죽었다는 소리에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용맹스럽게 싸웠고 반대로 적군은 우왕좌왕하다가 나아추를 따라 북쪽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때 나아추에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장군,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면 고려의 장수가 명장인 것 같군요. 괜히 헛수고 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그렇지만 나아추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성계가 한간령을 넘어가자 나아추는 10여 개의 기마병과 함께 진 앞에 서 있었다. 이에 이성계도 10여 개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대치하였다. 이를 본 나아추가 이성계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지금 우리 군세가 매우 약해 이 전투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해를 하면 어떻겠냐? 하해를 하면 우린 조용히 물러나겠다. 이것이 계략임을 알아차린 이성계는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했다. 얼마 후 이성계는 도망가는 나아추를 보고 뒤를 쫓았다. 다급한 나아추가 이성계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겠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성계는 나아추의 말을 향해 활을 쏘아 쓰러뜨렸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나아추는 부하가 건네준 말을 타고 도망해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이성계는 동북면을 평정해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몇 년 후에 이성계는 동령부를 격파하기 위해 기병 5천, 보병 1만을 거느리고 황초령과 설할령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자 동령부를 지키고 있던 동지중추부사 이올로는 이성계를 맞이해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했다. 장군, 나의 조상은 원래 고려 사람이고 전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장군의 부하가 되겠소이다. 이성계 덕분에 동쪽으로는 황성, 북쪽으로는 동령부, 서쪽으로는 황해바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을 고려 영토가 확장되었다. 1377년 우왕 3년 왜구가 경상도로 침범해 피해가 심했지만 이를 제대로 방어하는 장수가 없었다. 왕은 이성계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지리산으로 출정시켰다.
지리산에 도착한 이성계는 200보 떨어진 곳에서 외구 한 놈이 뒤돌아서서 자기 궁둥이를 두드리며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난 그는 화살로 그 외구를 쏘아 죽이자 외구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하자 외구들은 참패하여 도주하였다. 패잔병들은 험한 절벽 위에서 칼과 창을 휘두르며 아군을 조롱했다. 그러나 부하 장수들은 감히 대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자신이 앞장서서 외구의 진지로 향하자 군사들은 용기를 얻어 패잔병들을 격파했다. 몇 년 후 외구를 가득 실은 배 150척이 함주, 함흥와 북청으로 들어와 약탈을 일삼았다. 이에 원수 심덕부가 외구를 맞아 싸웠지만 참패하고 말았다. 이때 이성계가 우왕에게 자청하여 함주로 갔다. 도착 다음날 외구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항복을 권유했다. 이에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이성계는 왜군 20여 명을 활로 쏘아 죽였다. 이를 목격한 왜구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가거나 괴멸했다. 1379년 우왕 5년 왜구의 대장 아지발도는 배 500척의 군사를 가득 싣고 들어와 운봉 인월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우왕은 이성계를 경기도, 전라, 경상 3도도 순찰사를 삼아 왜구를 물리치도록 명했다. 그곳에 도착한 이성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운봉 너머 오른쪽에 있는 험준한 지름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적은 저 지름길을 이용해 습격할 것이 분명하다. 내가 혼자 들어가겠다. 이성계가 그 지름길로 들어서는 순간 왜적들은 공격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왜구의 얼굴을 향해 배구전 20대를 쏘은 뒤 유엽전 50대를 연속으로 쏘았다. 왜구들은 얼굴에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응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러나 산속에 왜적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토벌하기가 무척 까다로웠다. 이성계는 부하장수에게 소라를 요란하게 불게 하여 군사를 진군시켰다.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왜구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잽싸게 다른 말을 바꿔 탔는데 그만 왼쪽 무릎에 적군의 화살이 박히고 말았다. 왼손으로 박힌 화살을 즉시 뽑은 다음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죽음이 두렵다면 모두 물러서라. 난 적과 더불어 죽을 것이다. 그의 말에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용맹하게 싸웠지만 왜적은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다. 왜장 중엔 나이가 15, 16세가량의 소년이 있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용기와 담력은 백전노장을 능가했다. 이 소년을 본 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저자가 바로 아지발도이다. 전투가 한창일 때 이성계는 아지발도의 용기와 기백을 높이 평가해 이두란, 본명 툰두란에게 생포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두란은 고개를 저으면서 반대했다. 생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에게 해가 오면. 아지발도는 전신 갑옷과 얼굴 투구까지 쓰고 있어 화살을 쏘아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이두란을 꾸짖으며 활시위를 당겼다. 이 장군은 그렇게 용기가 없소. 내가 투구를 쏘아서 벗겨놓을 테니 잘 보시오. 이성계의 화살이 명중하자 투구가 벗겨졌다. 이를 놓치지 않은 이두란이 활을 쏘아 그를 사살했다. 이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어 우리 군사보다 10배나 많은 군사 중에서 살아서 도망친 왜적은 불과 70명이었다. 이성계가 온봉에서 크게 이기고 개선하자 판삼사 종일품 채영은 친히 이성계를 맞이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나라에 믿을 사람은 장군밖에 없소이다. 1382년 우왕 8년 여진 사람 호발도가 대군을 이끌고 단주, 단천로 침략했다. 이성계는 동북면 도지이사로 임명되어 전쟁터로 향했다. 이때 이두라는 모친상을 당해 청주, 북경에 있었는데 이성계가 편지를 보내자 이두라는 상복을 벗어던지고 복귀하여 호발도군을 맞아 길주에서 싸웠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자 이성계가 직접 나섰다. 호발도는 횡으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성계가 나타나자 단신으로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었다. 이성계도 칼로 대응하여 싸움을 하다가 재빨리 말을 돌려 호발의 등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값없이 두꺼워 화살이 튕겨나가자 그의 말을 쏘아 쓰러뜨렸다. 그렇지만 호발도는 죽지 않고 싸움에 패해 도망치고 말았다. 이성계는 무인이지만 유학을 소중히 여겨 동정 북벌 중에도 진중으로 이름 있는 선비들을 초청해 경사를 들었다. 특히 아들 방원에게 유학을 공부시켰는데 방원이 과거의 급제에 벼슬을 하자 감격했다. 어느 날 명성 있는 선비들을 초청해놓고 연애를 베풀면서 아들 방원을 보고
내 덕에 이런 낙을 맛볼 수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성계가 학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숨은 진주. 이성계는 동북면 상만호 시절 여진족과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명성이 천하에 알려졌고 벼슬 또한 하시중 정승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정북벌을 하는 동안 나이가 들었다. 이때 항해도 해주에 살고 있는 강윤성이란 사람은 양반은 아니지만 서민 중에서 학행을 갖춘 인물이다. 그에겐 미덕을 겸비한 딸이 있어 1등 사익감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로부터 이성계의 문객 홍진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홍진사에게서 이성계가 좋은 신부감을 찾는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던 중 강윤성은 잠자리에서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딸의 시집 문제를 끄집어냈다. 우리 딸의 나이가 지금 19살이요? 그럼요. 내년이면 20이니 맞지요. 늦은 것이 아니오. 그래, 부인께서도 사익감을 구해보았소? 구해보긴 했지만 마땅한 총각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딸아이가 늙을 수밖에. 영감께서도 알아보셨습니까? 구해보긴 했지만 모두 신통치 않구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강윤성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뭔가에 몰두하다가 말을 이었다. 내일 당장 개성으로 달려가 홍진사를 만나볼까? 무슨 좋은 수라도? 홍진사 말인데 이성계 장군 같은 분에게 부인이 없을 리가 있겠소마는 벼슬이 높은 관계로 서울에서 고향으로 자주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다가 첩을 두기 위해 작년부터 미덕을 겸한 교수를 찾고 있다고 했소. 그래서 개성에 가려고 하오.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시골엔 정실 부인이 있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소? 그 자리에 우리 딸을 주자 말씀이군요. 부인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숙이자 강윤성은 도닥거렸다. 부인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 하지만 사익감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성계 장군께서 왜 여태까지 여자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글쎄, 이성계 장군의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모르긴 몰라도 대략 40은 될 것입니다. 뭐요? 40이요? 아버지 뻘인데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다음날 개성에 도착한 강윤성은 홍진사를 만나 이성계의 혼사가 결정되었느냐고 물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근데 그건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구려. 네, 제 딸년 혼사 문제로 벼랑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누구와 혼인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라니요? 이 장군에게 제 딸이 어떨까 합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정말이고 말고요. 그렇다면 따님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이까? 방년 19이랍니다. 19이라. 딱 좋은 나이구먼.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랍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만개한 모란꽃 같지요. 더구나 미덕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허허, 그래요. 복 받으셨구려. 이 장군에게 청을 한번 넣어보겠어. 홍영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처녀를 물색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성공할 것 같소이다. 홍영 고맙소이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양반이 아니라 몇 대를 걸쳐 농사를 짓거나 장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학행만큼은 양반집 못지않게 힘썼답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세요. 혼인 부탁을 하러 간 강윤성은 홍진사에게 술대접까지 받고 해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강윤성은 부인과 딸을 불러 홍진사에게 부탁한 혼담을 이야기했다. 홍진사에게 도리어 술대접까지 받으면서 혼인 문제를 부탁하였소. 그동안 청혼이 많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디다. 홍진사가 힘을 쓴다면 우리 애가 낙점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요. 며칠만 기다리면 좋은 기별이 올 것이요. 당신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시오. 더구나 지금 이 장군이 장군이지만 반드시 고려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며 딸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내 딸이 왕비가 되겠군요. 호호호. 이런 어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강윤성의 딸은 아무 내색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딸의 모습을 본 강윤성은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 부인, 처음엔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만 지금 마음이 변한 것이오? 영감,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전 오직 내 딸이 이장군과 결혼만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강윤성은 부인의 대답을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딸에게 얼굴을 돌렸다. 얘야, 이장군에게 시집가는 게 싫으냐? 이장군은 이 나라 임금이 될 뿐이시다. 남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말해보아라. 그의 딸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다. 외람되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버님께서도 옳다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오후 강윤성이 해주로 돌아온 열흘 만에 홍진사가 친히 집으로 찾아왔다. 홍진사는 대뜸 강윤성을 만나기가 무섭게 먼저 말을 꺼냈다. 강형, 이장군을 직접 모시고 왔소이다. 그러자 강윤성이 홍진사의 뒤를 살핀 후 물었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읍내 객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허,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안 되겠어. 되돌아가 내일 정오까지 모시고 오겠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홍영께서 혼자 외롭게 되돌아가시는 것이 걱정되는군요. 난 괜찮소이다. 강영, 내일 한잔하기로 하고 그만 돌아가겠어. 홍진사가 되돌아간 후 강윤성은 부인과 딸을 불렀다. 홍진사가 이장군과 함께 해주러 왔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홍진사를 문전에서 보냈다며 안타까워했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 이성계는 홍진사를 따라 강윤성의 집으로 왔다. 강윤성은 이성계를 건넌방으로 안내하여 상자에 앉게 한 후 절을 했다. 천민한 집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오신 것은 자자손손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강윤성은 홍진사를 향해 말을 이었다. 홍진사님께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덕분에 이장군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은혜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얼마 후 강윤성은 부인과 딸을 불러 이성계와 홍진사에게 인사를 올리게 했다. 이성계는 그의 딸에게 절을 받은 후 홍진사에게 물었다. 이 처녀가 홍진사가 청간 본인이요? 네, 장군, 그렇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성계는 강윤성의 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얼거렸다. 홍진사의 말이 정말이 거짓이 아니야. 내가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시골에서 세상을 보낼 뻔했어. 그런 후 강윤성에게 얼굴을 돌렸다. 정말 참한 따님을 두셨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시집을 보내지 않았지요? 장군님과 인연을 맺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담이 오가던 중 강윤성의 부인과 딸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안방에 점심을 차려놓았다. 안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성계는 밥상에 앉은 후 강윤성에게 술을 권하면서 말을 던졌다. 음식 예절이 보통이 아니군요. 저같이 미천한 놈이 이런 집안과 혼사를 갖는다는 것은 영광이라면 영광입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신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군님, 그 말이 진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먹어도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겸손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홍진사를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되실 어른 앞에서 따님을 후처로 맞아들일 것을 맹세합니다. 길이를 택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전 나라 일이 바빠서 내일은 곧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성계는 홍진사와 함께 강윤성의 집을 하직하고 길을 나섰다. 몰락의 징조. 1338년 우왕 14년 우왕은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을 토벌케 하였다. 이것은 명나라가 철령에 철령위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원을 섬길 것을 주장하고 요동을 치기를 결의했던 것이다. 더구나 채용은 이성계가 임금이 된다는 소문을 낭설로만 여길 수가 없었다. 그는 이성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가 어렵게 되자 요동토벌에 청구하였다. 또한 요동토벌에서 약간의 잘못도 트집을 잡아 처치하려는 흉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영이 요동토벌을 우왕에게 권하자 공산부원군 이자송이 최영의 집으로 찾아가 조용히 만류했다.
장군, 요동토벌은 아무 득이 없는 일이오. 도리어 화가 미칠까 걱정되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채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죄를 뒤집어 씌워 하옥시켰다가 멀리 유배를 보낸 다음 죽였다. 이 일로 인해 겁에 질린 우왕은 채영의 말에 따라 요동토벌을 결의했다. 곧바로 우왕은 봉주에 도착해 채영과 이성계를 불렀다. 요동을 토벌함에 있어 그대들은 최선을 다하라. 그러자 이성계는 현실을 우왕에게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의 토벌은 불리합니다. 먼저 약소국이 강대국을 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름철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군사를 토벌군으로 출전시키면 왜구가 이 틈을 타서 침입할 것이고, 네 번째는 더위와 비가 심해 군사들이 역병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우겼다. 이 장군, 이미 출사를 결정했는데 어찌 거두란 말이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성계는 여러 번 출사를 중지할 것을 권했지만 왕은 막무가내였다. 이성계는 물러나와 이렇게 탄식했다. 백성들의 불안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해 5월 우도 도통사를 맡은 이성계와 그의 부장 이두랑과 자도 도통사를 맡은 조민수와 그의 부장 신덕부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들어서려다가 좌우 도통사는 회군하기로 결심했다. 좌우군 도통사는 우왕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신들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할 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사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개울이 넘쳐 벌써 수백 명이 빠져 죽었사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군량미만 없어지고 말 것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데 안전할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벼랑간 대국을 정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옵니다. 부디 저희의 청을 받아들이시어 회군하도록 하옵소서. 상소를 받은 왕은 답변을 하지 않자 이성계는 부하 장수들에게 경고했다. 지금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는 순간 나라와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온다. 그래서 상소를 올렸건만 상관과 최영 장군은 모른 채 하고만 있어 걱정이구나. 지금 심정 같아서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왕의 측근에 있는 간신들을 척살하고 싶다. 너무나 괴롭구나. 그러자 여러 장수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군, 사직을 보존하는 것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장군의 분부라 하면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압록강으로 회군한 이성계는 백마에 올라 붉은 활의 배구전을 등에 메고 강변에 서 있는 모습에서 더욱 빛났다. 끝내 이성계가 해군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왕은 말을 달려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러 군사는 우왕에게 글로 써 채영의 죄를 묻자고 했다. 그러나 우왕은 이를 무시한 채 설장수에게 명해 다른 장수를 해유하여 파병케 했다. 그렇지만 군사들은 도성문 밖으로 나가 주둔만 했다. 그러자 우왕은 채영과 함께 병사를 소집하여 사대문을 지키게 하고 이와 동시에 조민수를 비롯해 여러 장수의 직함을 삭탈하고 항전하려 하였다. 얼마 후 자군은 선의문으로 이성계는 숭인문을 통해 들이닥쳤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환호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던 것이다. 한편 조민수는 검은 빛 깃발을 앞세워 영의교에 이르렀지만 채영의 군사에게 밀려났다. 하지만 조민수의 뒤를 이은 이성계가 황룡 깃발을 앞세워 선주교를 거쳐 남산으로 올랐다. 그러자 채영의 군사들은 이성계의 군기를 보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허탈함에 빠진 채영은 군사들과 함께 성문의 보초를 죽이고 우왕의 소재지인 화원으로 들어왔다. 이때 이성계는 안방사 북령에 올라가 소라나파를 불어 화원을 수백 겹으로 에워쌌다. 그런 후 채영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이때 우왕은 영비, 최영의 딸, 와 채영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다. 이성계의 군사들이 수색에 들어가자 우왕은 채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했다. 채영은 왕에게 절을 한 후 충보를 따라 나섰다. 채영을 본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내 본심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오. 하지만 요동토벌은 나라를 불안케 하는 일이기에 하는 수 없이 이런 군사적 수단을 취한 것이오. 부디 안녕하시기를 빌겠소. 최영은 고봉현, 지금의 고향으로 귀양살이를 갔고 두 도통사와 36원수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얼마 후 채영은 조인옥 등이 죄를 물어 상소함에 따라 차명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채영의 나이가 73세였는데
차명의 순간까지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성안의 모든 백성들은 그를 조상하였다고 한다. 6월 우왕을 패하고 그의 아들 창이 왕위에 올라 같은 달 초 3일부터 홍무연호를 다시 쓰기로 했다. 폐위된 우왕은 이성계와 조민수를 척살하기 위해 강화도로 유배되기 전날 밤 갑옷을 입고 내시 등 모두 80여 명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모두 외곽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1389년 창 1년 창을 패하여 강화로 추방하고 정창군 요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어느 날 채영의 생질 김저가 정득후와 함께 남몰래 여흥으로 달려가 패왕 우를 만나 울면서 하소연했다. 그러자 우왕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말 우라증이 나서 못 견디겠소. 난 꼼짝없이 죽게 되었소이다. 지금 나를 따르는 장사 한 명만 있다면 이성계를 없앨 수 있는데 말이오. 그를 그대로 두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오. 말을 마친 우왕은 칼 한 자루를 정득후에게 건네면서 거사할 것을 청했다. 그러자 정득후는 거사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한 후 이성계를 찾아가 음모를 발고했다. 곧바로 이성계는 김저를 체포한 후 국문에 붙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심덕무,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이, 정도전을 불러 이 일을 상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 우왕창은 처음부터 왕씨의 자손이 아니므로 종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에 정비에게 교지를 내리게 해 우를 강릉으로 창을 강화로 옮기고 그 다음날 정창군 요를 왕위에 오르게 했던 것이다. 요가 임금 자리에 오른 후 윤회종이 우와 창을 죽여 없앨 것을 상소하였다. 얼마 후 우는 강릉에서 창은 강화에서 차명을 받았다. 이때 우왕의 비었던 영비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 정몽주의 선열. 이성계는 공양왕의 아들 세자석이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황해도 황주까지 달려가 마중했다. 그런 후 그는 해주에서 노루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상이 날로 더해지자 위험인물로 간주해 그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 때마침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대간에게 말했다. 이성계가 마상으로 인해 몹시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먼저 그의 측근인 조준을 척살하고 후에 이성계를 죽이는 게 좋겠다. 이 말을 삼사에게 전하자 삼사는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중, 청주목사, 조박 등의 죄를 들어서 왕에게 고했다. 그러자 왕은 도당에게 처리하도록 명했다. 이때 도당으로 들어간 정몽주는 그들의 죄를 부추겨 6사람이나 귀양을 갔다. 또 자기 당파인 김구령과 이번 등을 시켜 이들을 국문토록 했다. 위기의 순간 이성계의 아들 방언이 어머니 한씨의 무덤 가까이에 여막, 상제가 거처하는 초막 생활을 하고 있다가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과 정몽주가 대궐로 입경하는 날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말을 타고 병난도로 달려와 아버지 이성계에게 말했다. 아버님, 정몽주가 음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속히 집으로 돌아가셔야 봉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방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계속해서 청을 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상처의 고통을 참아가며 걸어서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이성계가 돌아온 것을 모르는 정몽주는 대간에게 상소하여 조준과 정도전 등을 죽이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방호는 아버지 이성계에게로 나아가 간청했다. 아버님, 정몽주를 죽여야만 우리 집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수도 없이 간청하는 아들에게 화를 냈다. 듣기 싫다 이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너 할 일이나 해라. 그렇지만 방호는 포기하지 않고 순교리의 옛집에 머물면서 이성계의 답을 기다렸다. 한참 후 강흥창의 사자 정탁이 찾아왔다. 그는 방언을 보기가 무섭게 이렇게 충고했다. 이 장군님을 배우니 지금 신명으로 나섰을 때이옵니다. 왕후장상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닙지요. 이 말을 들은 방호는 방가와 이성계의 사위 제와 의논한 후 정몽주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방호는 즉시 이두란에게 척사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방호는 조영규, 조영무,
고려, 이부 등을 불러 당부하자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들은 도평의사사로 들어가 정몽주를 암살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사를 위해 막 일어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벽지성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물러서라! 물러서라! 방언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정몽주가 서 있었다. 그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병문안을 핑계로 분위기 파악에 나섰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성계는 정몽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날 이성계의 서자 화도 있었는데 그는 방언에게 채근했다. 몽주를 적살할 기회는 오늘이다. 다만 아버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걱정이구나. 형님,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판기성부사 유원이 사망한 터라 정몽주는 이성계와 헤어진 후 초상집으로 향했다. 그는 초상집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에 오른 후 길을 나섰다.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조영규는 정몽주가 나타나자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 일격이 빗나가자 정몽주는 말고비를 급히 돌렸다. 그 순간 조영규가 다시 달려들어 말을 쓰러뜨리자 정몽주는 말에서 떨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순간 그를 뒤쫓아간 고려일당 등에게 결국 정몽주는 목숨을 잃었다. 방어는 즉시 이성계를 찾아가 정몽주를 척살했다고 보고하자 대노했다. 무엇이라고? 너 때문에 충신으로 알려진 우리 집안에 똥물을 튀겼구나. 앞으로 백성들을 어찌 볼까 두렵다, 이놈. 하지만 방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정몽주와 그의 일당은 아버지를 척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찌하여 품으로 안으시려고 했습니까? 방언의 주장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은 이성계를 본 부인 강씨는 이렇게 격려했다. 대감, 오늘따라 대장군답지 않게 왜 비겁해지려고 하십니까? 초지일관하십시오. 다음날 이성계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아뢰게 했다. 정몽주는 대간들과 음모를 꾸며 충신을 모함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사옵니다. 그런즉 그와 연관된 자들을 잡아다가 조치하심이 옳은 줄 사료되옵니다. 이성계의 청으로 정몽주와 가까운 대간들을 구금시킨 후 배극령과 김사영에게 공문하도록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정몽주가 척살당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정몽주와 이성계는 아주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성계의 세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한 정몽주는 그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음모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이방원은 잔치를 열어 그를 초청해 마음을 떠보았다. 이때 주고받은 시조가 바로 하여가와 단신가였다. 정몽주의 이런 충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남훈과 조인옥은 그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을 이방원에게 말한 상태였다. 이방원은 공양왕 6월에 조인옥, 조준, 정도전, 조박 등 52인과 협력하여 추대할 것을 비밀리에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노발대발하며 이에 불응할 것을 고민하다가 강씨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성계에게 알려달라고 청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강씨 부인은 조용히 이성계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 다음날 아침 시중 배극념이 정비, 공민, 왕비에게로 나아가 아뢰자 곧바로 왕을 원줄에 내쫓고 이성계에게 국사를 맡겼다. 며칠 후 배극념은 옥새를 이성계에게 전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이성계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자 그는 부하들을 시켜 대문짝을 떼어버리고 들어갔다. 그는 옥새를 놓고 절을 올린 뒤 북을 치면서 천세, 천세라고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굳이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임금이 되려면 1000명이 따라야 하고는 나는 그런 1000명도 못 받았을 뿐더러 덕이 부족해 임금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뜻이라며 결국 이성계를 임금으로 추대했다. 드디어 다음 날인 1392년 7월 16일 이성계의 나이 58세가 되던 해 고려조 50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조선 태조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성계의 포용정책.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민심의 이완을 막기 위해 고려를 그대로 국호를 사용하고 송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한 고려 태조의 묘를 경기도 마전에 건설하고
왕씨 후예를 우대했다. 그러나 1393년 태조 2년 2월에 국호를 조선으로 고쳤다. 서울을 공주 계룡산으로 옮기려다가 하윤의 말을 듣고 그해 3월에 한양으로 결정했다. 이곳에 종묘와 사직과 궁궐, 경복궁과 창덕궁을 건설하여 신왕조의 기초를 다졌다. 어느 날 개국공신 정도전이 대낮부터 공신의 한 사람이 남은 이첩집으로 놀러갔다. 두 사람은 몹시 가까운 사이로 대낮부터 술상을 앞에 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허허, 이런 대낮에 찾아준 걸 보니 삼봉, 정도전의 호께서 퍽이나 심심했던가 보. 무슨 말씀을요. 오랫동안 의성군 대감을 뵙지 못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좋소이다. 오늘 어디 한번 취해봅시다. 시원스럽게 술잔을 비운 정도전을 향해 나문이 물었다. 삼봉, 술 맛이 기가 막히지요? 역시 좋은 술인가 보, 대감. 이렇게 좋은 술이 있는데 안어사, 나문의 첩도 참석시킵시다. 나문의 첩의 술자리에 참석하자 정도전은 잔에 술을 가득히 채워 꺼냈다. 그러자 나문의 첩은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전 정대감께 약주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술은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끈질긴 건유에 못 이긴 나문의 첩은 첫 잔만 마셨다. 그러자 정도전이 입을 열었다. 안어사, 물어볼 것이 있어. 상감의 정실 부인이었던 한씨 부인을 생전에 뵌 적이 있어? 대감께서도 저 같은 신분이 어떻게 그분을 뵙는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일면식도 없답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술잔 2개에 술을 가득히 부어 나문과 그의 애첩 박씨에게 또다시 권하였다. 박씨는 거절했지만 그의 성화에 또다시 한 잔을 비우고 말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한씨 부인이 어떤 인물이란 것도 들어보시지 못했겠군요.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아주 현숙하시고 씩씩한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씨 부인이 상감께서 왕업을 성취하시기 전 55세로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시오? 예, 별세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몇 살에 돌아가신 것은 몰랐습니다. 나무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술만 마시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이젠 그만하시고 삼봉을 친정 오라버니처럼 따르는 강비마마에게 물어보시구려. 이 말을 들은 정도전은 한씨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연거푸 서너 잔을 들이킨 다음 말을 이었다. 지금 안어사께서는 왕비마마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소? 그럼요, 대감. 그렇다면 지금의 왕비께서 후치라는 것도요? 후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들어오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그 어른의 성과 집안을 알고 있어? 성은 강씨고요. 서민의 딸로 해주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아름다움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정도전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술잔을 기울이며 또다시 질문했다. 자꾸 물어서 미안하오. 안어사, 한씨 부인의 소생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드님이 6분이고 따님이 2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소이다. 그러면 왕비 강씨의 소생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드님이 2분, 따님이 1분이지요.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박씨 부인에게 정도전이 이렇게 물었다. 만약 한씨 부인이 살아계셨더라면 왕비는 누가 되었을까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하게 한씨 부인이죠. 그렇다면 강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씨 부인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시오? 네, 대감. 천하일색이지만 서민의 딸이 왕비까지 되시었으니 운수가 대통했다고 할 수 있지요. 박씨의 논리에 감동한 정도전은 한 잔을 막무가내로 권하자 그녀는 결국 또 마시고 말았다.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나문이 한마디 거들었다. 삼봉, 이제 그만하시구려. 취한 것 같소. 그래, 술이 오르는 것 같소이다. 삼봉, 그렇다면 술잔을 물리고 잠이나 청합시다. 대감, 우리가 무슨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십니까? 심심하셨다면 대감께서 저에게 질문해 보시오. 그렇다면 삼봉께서는 왕비 강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분이지요. 상감께서는 미와 세계 여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상감께서는 강씨를 천하의 미인으로 보고 미와 세계 반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삼봉 왕비에게서 어떤 기색을 못 보셨소이까? 대감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군요. 그게 아니라 세자책봉에 대해 어떤 눈치도 없더란 말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왕비가 세자책봉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군요. 글쎄요, 내 생각엔 그런 것도 같소이다. 왕비가 자기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세우려는 야심이 있는 모양인가? 뭐 그렇다고 왕비의 맘대로 되겠소이까? 정도전이 남은의 말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지요. 상감이 지금까지 강씨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다오. 그렇지만 상감께서는 자기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할 것이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강씨의 말을 확실하게 들어줄 것이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담소를 주고받았다. 태조 이성계는 왕비 강씨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의 소생 두 왕자 중 8왕자인 방석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태조가 내전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석밖에 없는 것 같소. 그러자 왕비 강씨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다. 때마침 강씨 소생의 경순공주가 개국공신 흥안군 이재에게로 시집가려는 시기였다. 이런 와중에 태조는 대신 배극령과 조준을 내전으로 불러놓고 물었다. 배정승, 과인의 뒤를 이을 세자를 책봉해야겠는데 아는 대로 말해주시구려. 네, 폐하. 천하가 태평무사할 땐 적자를 세우고 어지러울 땐 유능한 왕자를 세자를 삼는 것이 세상 이치옵니다. 이때 대정 기둥 뒤에서 이를 엿듣고 있던 강비는 배극념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자 실망에 소리내어 울었다. 이 울음소리를 태조와 두 대신들이 함께 들었다. 그러자 태조는 내전을 물러나려던 두 대신을 다시 불러세워 이렇게 말했다. 배정승의 의견을 잘 기억하고 있어. 며칠 후 또다시 청해 물어보겠소. 두 대신이 대전에서 물러나자 왕비 강씨가 내전으로 들어왔다. 태조는 강씨의 표정을 살피면서 물었다. 중전은 내가 배정승과 조정승에게 얘기할 때 어디에 계셨소? 네, 옆 정각에 있었나이다. 중전이 눈물을 흘린 것도 내가 알고 있어. 울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구려. 상감께서 세자책봉의 방석 왕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사옵니다. 그런데 배정승이 상감께 아뢰는 것을 듣고 실망하여 울음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태조는 입을 열었다. 과인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신첩에게 직접 언명하신 적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일전에 상감마마께서 내전으로 들어와 내 뒤를 이을 자는 방석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태조는 이틀 뒤에 배극령과 조준을 대궐로 오라고 명하였다. 두 대신은 태조가 세자책봉 문제로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조준이 먼저 배극령의 집으로 찾아갔다. 대감, 태조의 소명이 세자책봉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오. 문제는 명답이 없다는 것이오. 지난번 우리가 아래고 돌아오는 순간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소. 그 소리가 왕비 강씨라는 것을 아시었소? 그럼요. 그런데 왜 소리를 내며 울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 소생의 왕자가 세자책봉이 되지 않을까봐 그런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뢰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두 대신은 한참을 궁리한 끝에 태조를 아련해 이렇게 아뢰었다. 상감마마, 왕비마마의 소생 왕자 중 세자로는 방석 왕자가 적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말에 태조는 기분이 좋았고 강씨 역시 기쁨에 넘쳐 태조 앞으로 나아가 큰절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한씨 부인 소생의 내 왕자에게 알려졌다. 이것으로 인해 내 왕자의 마음엔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 중에서 오왕자 방언의 마음은 더더욱 뒤틀렸다. 태조 2년 8월 8왕자 방석에 세자 책봉식이 있었는데 한씨 소생의 내 왕자도 참가하였다. 이날 방과는 영안대군으로
방의는 이간대군으로, 방가는 회안대군으로, 방원은 정안대군이 되었다. 의식이 끝난 후 모두 정안대군 방원의 집에 모였다. 이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태조 이성계를 생각해서 모두 인내하자며 술잔을 돌렸다. 그러나 것과는 달리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겠다는 야심을 숨긴 그들이었다. 과연 이것은 적통을 이어져야 할 이성계의 큰 실수였을까? 칼바람 속의 왕자들. 방석이 세자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시 부인 소생의 네 왕자와 왕비 강씨와의 관계는 원활했다. 그러나 방석이 세자로 책봉된 후부터 이들과의 관계는 일변했다. 즉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는 강씨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였고 그녀의 소생 두 왕자를 동복의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지금은 왕비 강씨와 세자 방석을 원수처럼 대하고 지냈다. 이때부터 강씨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소화불량증, 불면증, 공포증 등으로 시달렸다. 이런 증세는 날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왕비의 신변을 심상치 않게 여긴 태조는 대낮에 왕비를 찾아왔다. 그 곱던 얼굴이 뼈만 남았구려. 못 먹어서 그렇소. 짐에게 말하시오. 무슨 걱정이 있으면 말이오. 이 말에 강씨는 흐느껴 울었다. 중전, 세자 방석을 혼자 두고 가시려? 방석이 내 뒤를 이을 때까지 살아야 하지 않겠소. 기운을 내시오.